자, 이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4장입니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정보. 영업활동.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보는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 붕괴 원리, 붕괴를 하면 걔가 장부에 어떻게 기입이 되고 그 장부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런 걸 본 거죠. 우리가 그 3장에서 배운 건 그거예요. 회사에 그 회계상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걔를 기록을 해줘야 돼. 붕괴라는 형식으로 기록을 해주면 걔가 이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이런 걸 배웠어요. 자, 이제 그럼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볼 건데, 이번 시간에 이제 요 챕터의 제목은 영업활동이지만 여기 영업활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활동들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갑니다. 회사의 경영활동을 첫 번째 표에 나와 있는 건데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영업을 하고 투자, 재무 이렇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110페이지에 있는 그림 4-1이에요. 어떤 걸 영업활동이라고 하고 어떤 걸 투자활동이라고 하고 어떤 걸 재무활동이라고 하느냐. 영업활동의 정의를 보면 자, 첫 번째 그 110페이지 빨간 글자 보시면 영업활동이란 기업의 주요 사업 목적인 재환의 영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활동을 말한다. 주된 목적 사업이에요. 주된 목적 사업에서 돈을 버는 거. 매출과 관련된 활동이야. 매출과 관련된 활동. 그럼 매출과 관련된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자, 주된 목적 사업이라는 거는 회사에 현금 흐름을 창출시키는 활동이에요. 한마디로 돈 버는 활동. 돈 버는 활동인데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업을 가정을 하면 재고자산을 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뭐 물건의 구매 활동, 상품의 구입 활동,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에서의 생산 활동, 그리고 원재료를 사오는 활동, 전부 다 영업 활동이에요. 그리고 거래처한테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활동, 매입 채무를 지급하는 활동,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영업 활동입니다. 영업 활동. 투자 활동은 뭐냐면 영업 활동과 관련된 거를 제외한 자산의 취득, 처분 활동이에요. 자, 보통 투자 활동이라고 하면 자산의 취득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투자 활동에 대한 느낌이 탁 와닿는데 이 자산의 처분 활동도 투자 활동이라고 봐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활동.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자산이 이쪽에 있죠. 부채, 자본이 있어요. 자산 중에서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이 있어요. 영업자산. 부채도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채가 있어요. 영업부채. 대표적인 영업자산이 뭐겠어요? 매출과 관련된 재고자산, 매출채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영업부채는 뭐 매입채무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나머지 자산은 뭐라 그래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기타 뭐 이렇게 있어요.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자산, 이 자산의
취득, 처분 활동을 투자 활동이라고 하고, 재무 활동은 자금 조달 활동이에요. 자금 조달 활동이어서 영업 부채하고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채, 뭐 차입금 같은 거, 뭐 사채 앞으로 배우게 될 거지만, 그리고 자본금 이런 거 있죠. 돈을 빌려오고 바깥에서 빌려오거나 주주한테 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활동. 부채하고 자본과 관련돼 있어요. 재무활동은. 투자활동은 자산과 관련돼 있어. 영업활동은 자산부채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산부채들을 영업자산, 영업부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교재에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이런 영업자산, 영업부채를 운전자본이라고 해요. 운전자본.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교재에 있는 정의 먼저 보면, 영업활동은 아까 읽었고, 오른쪽에 이제 투자활동. 투자활동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취득과 처분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기계장치나 건물의 취득이나 처분, 여유자금으로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 이런 것들이 투자활동이에요. 재무활동은 영업 및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활동을 말해요. 투자활동이 자산의 취득만 얘기한 게 아니고 처분까지 같이 투자활동이라고 그랬죠. 재무활동도 이런 자금 조달만 재무활동이 아니고, 조달한 자금을 이제 만기가 돼서 갚거나, 주주한테 자본금을 받아갖고 경영을 열심히 하고 자본을 늘렸어. 그 이익을 많이 쌓아. 그래서 걔를 이제 주주한테 환원을 해줘야 되죠. 이익 배당을 해줘야 되잖아. 배당을 주는 활동, 이런 것들도 재무 활동이에요. 부채, 그러니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활동. 장단기 차입금과 회사채의 발행, 상환, 자본금의 조달, 배당금의 지급,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재무 활동이 돼요. 우리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이었나? 뭐 재무제표를 볼 때 2장에서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기억. 다시 보면 46페이지 보면 차변은 자금의 운용 상태, 대변은 자금의 조달 방법, 이랬죠? 차변은 자금의 운용 상태. 어떤 자산이 있어. 우리의 자금으로 유형자산, 뭐 기계, 건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대변은 어떤 식으로 조달한 자금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 대변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재무활동은. 투자활동은 차변과 관련이 되어 있고, 영업활동은 양쪽에 다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쓸 때 위쪽에 이제 유동적인 거, 아래쪽에 이제 비유동적인 거를 쓴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부채도 유동, 비유동. 현금화되는 속도에 따라 유동, 비유동 이렇게 나누는데 100%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들은 유동자산, 유동부채하고 관련이 되게 커요. 그리고 투자활동이 이제 비유동자산 쪽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업이 아까 그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본 거 마지막 문제에서도 제가 잠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돈 잘 버는 거. 현금 흐름 창출 능력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기업이 돈은 어떻게 버냐? 재무상태표 보면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조달한 현금을 가지고 뭔가를 또 사죠. 이 현금을 이용해서 뭐 기계장치 같은, 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기계도 사고 해가지고
생산 활동을 해. 생산 활동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 재고 자산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재고 자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팔어. 그럼 걔가 이제 뭐가 돼요? 매출 채권이 되죠. 응? 매출 채권이 돼. 그럼 이걸 회수하면 이게 현금이 되죠. 다시 현금을 늘려.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생기죠. 이익이 늘어난 만큼 자본이 또 늘어나고, 그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주주한테 배당도 해주고 또 재투자를 하겠죠. 이런 거에 재투자를 해서 또 열심히 만들고 채권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내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업 사이클하고 관련돼 가지고 1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14페이지. 이게 일반적인 기업의 그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114페이지에 있는 거는 좀 더 쉬운 거. 여기서 어떤 그 설비 자산의 투자를 통해서 생산하고 이런 과정을 일단 뺐죠. 상기업을 가정한 거니까 물건을 사와서 현금으로 상품을 매입해 와서 외상으로 팔아서 매출 채권을 확보하고 매출 채권을 회수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또 물건 사고 이렇게 어떤 그 설비 자산에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생산까지 하는 이게 일반적인 기업의 모습이고, 우리는 어떤 생산이라는 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원가 회계 영역을 또 가야 되니까 일단 요거는 생략해 두고 편안하게 물건을 사와서 파는 상기업을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재무회계에서는 그 상기업의 영업 사이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제가 방금 설명한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고, 상기업의 사이클, 이런 사이클은 이제 이마트 같은 회사죠. 이마트. 교과서에서 왜 그 가장 일반적인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로 다루지 않고 이마트 같은 케이스로 다루느냐? 그 이유는 이 원가회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가회계는 따로 배우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물건을 사서 다시 팔아서 현금화하는 데까지의 과정, 이거를 영업 사이클이라고 해요. 영업 주기, 오퍼레이팅 사이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마트 같은 데는 영업 주기가 짧아요. 그렇죠? 영업 주기가 긴 회사는 어떤 회사? 가장 긴데 건설, 조선, 아파트 짓거나 배 만들고 하는데 몇 년씩 걸려요. 이런 데는 영업 주기가 길겠죠. 그리고 115페이지에 있는 운전자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전자본 얘기는 유동자산. 자,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혹은 1영업주기 이내의 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대표적인 건 현금, 단기 금융상품,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렇게 있다.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죠. 현금,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재고자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영업자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영업자산은 유동성이 있다고 보고요. 유동성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는 자산을 말을 하는데, 이런 건설업이나 조선업에 있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현금화 하는데 오래 걸리잖아. 그럼 이런 거는 영업자산이 아닌 건가? 영업자산이에요. 그래서 그 단서가 있는 거예요.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있거나. 정상 영업 주기라는 거는 그 현금이 다시 투자한 현금이 다시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이 되기까지의 과정, 114페이지에 있는 그림 같은 과정 있죠. 요 과정에 있는 것들을 정상 영업 주기라 그래요.
건설업하고 조선업은 이 정상 영업 주기 자체가 긴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것들도 다 영업 자산인 거예요. 길지만. 그 얘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거예요. 유동자산은 1년 이내 또는 1영업주기 이내 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본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요것도 현금 흐름표 얘기하다 보면은 그 뒤에 가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일단 읽어볼게요. 재고자산 등의 유동자산은 외상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일단 정의만 알아두세요. 운전자본. 보통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교재에서. 정확하게 또 이 의미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의미는 아니고 운전자본은 그냥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깔고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깔고 가는 자산인데 뭐냐면은 거래처한테 물건을 사오고 외상으로 이제 사오잖아요. 외상으로 사서 뭐 어느 정도 기간 있다가 지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매입 채무 같은 유동 부채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그리고 물건을 팔고 외상값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써볼게. 매출 채권을 갖고 있고 매입 채무를 갖고 있어. 현금화하지 않은 자산이고 아직 현금으로 안 준 부채죠. 이런 걸 항상 갖고 있어. 그리고 또 모두 갖고 있어. 팔아야 될 물건, 재고 자산도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운전자본이라고 해요. 운전자본. 이런 것들. 일단 느낌만 일단 느껴보세요. 느낌만. 딱 뭐다라고 정의하기 애매해.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느낌을 이렇게 가져보세요.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 매출 채권도 갖고 있고 재고 자산도 갖고 있고 매입 채무도 갖고 있어. 요거는 이제 자산이고 부채잖아요. 응?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요거를 이제 순운전자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운전자본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운전자본이 많으면 돈을 받을 게 더 많은 거, 돈이 될 것들이 더 많은 거죠. 운전자본이 부족하면은 돈 줘야 될 게 더 많은 거죠. 응? 이런 거는 이제 근데 요 운전자본을 항상 갖고 가는 거야. 갖고. 그냥 모든 거래가 바로바로 딱딱 끝나서 정산되지 않잖아요. 회사가 딱 정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계속 기업을 가정했잖아요. 경영 활동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돌고 도는 거야. 계속 도는 거야. 도는데 운전자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기업이라면은 운전자본 크기가 일정해요. 일정한 수준을 금액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쭉 가는 거야. 일단 요렇게만 기억해 두고 요 얘기는 나중에 현금 흐름표 할 때 또 재밌는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런 게 이제 운전자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것들이 일단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장에서 복식부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해봤어요. 116페이지 보면 외상으로 판매하면 매출 채권이 생긴다 그랬죠? 우리 이런 분계 했잖아. 물건을 팔고 돈 받을 권리인 매출 채권이 생겼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쵸?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늘고 매출이라는 수익이 는 거. 궁극적으로 이 수익이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얘기까지도 했었고, 다 했던 거예요. 외상으로 판매하면 매출 채권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개념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재무제표상의 매출 채권은 실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순실현 가능 가치로 표현해야 된다. NRV. 순실현 가능 가치. Net realizable value.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이 얘기는 이제 대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회계 원리 시간이 아니니까 대손 회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대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 기업에서 매출 채권이 있어. 매출 채권이 있는데, 매출 채권은 운전자본이죠. 어느 정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채권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봤더니 매출 채권이 너무 늘었고, 이게 되게 큰 숫자가 막 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그동안의 가정을 벗어나서 매출 채권이 확 늘었어.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확 일시적으로 확 늘었다라고 하면은 매출 채권이 는 건 뭐예요? 매출을 많이 했다라는 거지. 매출을 많이 했다라는 거야. 되게 좋은 신호로 올 수가 있어요. 돈 들어올 게 많겠네. 그런데 그 다음에 봤는데 매출 채권은 계속 늘고 있고, 매출은 1년치 매출이 그렇게 크게 안 늘었어. 매출 채권 되게 커져 있는데 매출은 안 늘고 있어. 비슷한 수준이야. 이 얘기는 뭐죠? 우리 매출 채권은 뭐예요? 이렇게 붕괴하고 나서 우리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붕괴하고 나서 매출 채권 없어지죠. 그런 예제 봤잖아. 계속 언제 판매한 외상을 뭐 언제 회수했다, 이렇게 현금 다시 현금화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매출 채권은 되게 늘어 있는데 매출이 별로 안 늘고 있어. 이상한 거지. 이건 늘었는데 이게 없었던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고 현금이 늘어나야지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돈 떼인 거죠. 외상으로 물건 팔고 돈을 못 받은 거야. 그 상태로 이제 막 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얘기 순실현 가능 가치가 뭐냐면은, 우리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이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려면 이게 언젠가는 현금화가 될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얘가 자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회수가 안 되고 있다. 그럼 뭐야? 이 매출 채권을 이게 못 받는 돈이 되는 거예요. 매출 채권은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돈 받을 가능성을 평가해서 내가 회수 가능한 매출 채권만 재무상태표에 계상을 해라, 그 얘기예요. 다시 읽어보면, 재무제표상의 매출 채권은 실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순실현 가능 가치로 표시해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왜냐하면 장부에 기록된 매출 채권이 실제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크다면 자산이 과대 계상되기 때문이다. 매출 채권이 1억인데 이 중에 1,00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1억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못 받을 것 같은 돈은 빼고 9천만 원만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손상각이라는 얘기인데, 매출 채권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동시에 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걸 대손상각비라고 한다. 자, 우리가 기말에 수정분계 한다고 했잖아요. 수정분계할 때 그런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게끔 뭐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이런 거 인식해주고, 먼저 준 돈 중에서 올해 비용이 아니면은 또 선급 비용으로 조정해주고, 먼저 받은 돈 중에서 올해 수익이 아니면 선수 수익으로 빼주고, 이런 거 한다 그랬죠. 그때 또 뭘 하냐면 매출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보는 거야. 자, 우리 매출 채권 리스트 갖고 와봐. 그래? 야, 이 중에서 얘는 왜 돈을 안 주고 있지? 알아봐. 전화했더니 연락 두절됐는데요. 막 그런 애들. 이건 못 받는 돈이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회사마다 그
이렇게 개별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못 받을 돈을 측정해야 되고, 또는 야, 매출채권 우리 이거 언제적 채권이야? 되게 오래된 거. 오래된 거는 못 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외상으로 물건을 거래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외상값을 갚는데. 보통 한 달 이내에 거의 즉시예요. 거의 즉시 뭐 일주일 있다 주거나 길어야 한 달, 응? 아니면 두 달. 그러니까 건설사 같은 데서 뭐 하도급 업체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어음, 만기 두 달짜리 어음을 끊어주는 게 예전에 되게 관행이었어요. 2개월짜리 60일 어음,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채권이 그런 걸 받았으면,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았으면은 그 어음, 매출채권 어음이 2개월짜리잖아. 그럼 한 두 달 있으면 돈이 되는 거야. 뭐 한두 달 뭐 이런 채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왜 자산으로 남아있지 현금으로 다 안 되고 우리는 기간 보고를 하잖아요. 12월 31일로 딱 끊는단 말이에요. 결산일로. 결산일 현재 딱 보면 매출채권은 정상적이라고 하면 거의 다 11월, 12월 달에 이루어진 매출과 관련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다음 연도 뭐 1, 2월 달에 회수가 되는 애들이에요. 뭐 1월 1일 날 판 게 12월 31일까지 매출채권으로 남아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건설회사 이런 데는 좀 다르고 거기 원래 기간이 기니까 정상적인 영업주기네. 그런 것들을 평가하라는 거야. 못 받을 걸 평가해서 그러니까 돈을 떼었다,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건 이제 회계에서는 대손이라고 얘기해요. 대손. 대손이면은 내가 받을 채권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한 거야. 그 대손 상각비 이렇게.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손 상각을 한 만큼 못 받을 돈을 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을 처리해.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고 적어줄까? 매출채권을 이렇게 바로 줄여주면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을 스스로 없애버린 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장부에서 매출채권이 사라지니까 내가 스스로 안 받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잖아. 이 회계 처리를 하는 이유는 못 받을 것 같아서 자산을 줄이는 거야. 근데 난 어떻게 해야 돼? 못 받을 것 같지만 악착같이 가서 받아내는 게 1순위잖아요. 응? 그 자산을 줄이지 말아라. 자산을 줄이지 말고 자산의 평가 계정을 만들자.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대손 충당금은 나중에 이제 감가상각 누계하고도 같은 개념인데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산부채 자본의 정의로 따지면 얘는 우리 회계 등식이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되잖아요. 뭘까? 대손 충당금은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하면서 오른쪽에 딱 생기는 거야. 자기 자리가 오른쪽이네요. 태생이 오른쪽이에요. 얘는 부채야, 자본이야? 아니에요. 얘는 마이너스 자산이에요. 마이너스 자산. 그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오른쪽에 써줘. 근데 얘는 부채 자본이 아니라 마이너스 자산이에요. 마이너스 자산. 그래서 실제로 재무상태표를 보면 대손충당금은 차변에 마이너스로 표기가 돼요. 어떻게 표기가 되냐? 여기 있네. 여기 보면 매출채권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좀 이쁘게 쓰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으면
매출채권 1,000만 원. 그 밑에 매출채권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 괄호치고 100만 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는 사람은 이 회사의 매출채권은 1,000만 원인데 한 100만 원 정도는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구나. 그래서 900만 원만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요 대손상각이라고 하면서 또 막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읽어볼게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대손상각이라는 비용은 실제로 매출채권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될 때 기록하기도 하지만 보고기간 말에 매출채권 잔액 중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사전에 추정하여 비용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거래처가 도산하거나 재무상태가 불량해져서 외상대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응? 자, 이게 뭐냐면 정말로 거래처가 이제 막 부도 확정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 채권을 없애줘야 돼. 응? 근데 그걸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충당금을 잡은 거잖아요.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면서 이거는 못 받을 가능성은 회사가 스스로 평가하라는 거야. 내가 스스로 평가해야 돼서 그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작성해서 공시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첫 시간에 얘기한 건데 기업의 경영자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페어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공시해 버리면 이 1,000만 원이 페어하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어? 이 1,000만 원이 페어한지 확인을 해보는 거지. 그랬더니 이 중에 한 100만 원은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 어떻게 알아? 그냥 경험상 한 몇 년, 한 1, 2년 지나면 못 받더라. 그동안에 봤더니. 또는 우리 전체 매출 채권 중에서 한 1, 2%는 못 받더라. 이런 게 회사의 경험치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 갖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매년 말 대손충당금을 인식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표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란 뭐냐면 비용은 수익이 인식한 시점에 관련해서 인식해야 된다. 수익이 있을 때 관련된 비용을 인식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출이 있을 때 관련된 매출 원가를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런 매출을 하고 물건을 사서 파는 매출과 매출 원가를 발생시키고 이런 걸 하는 동안에 회사가 열심히 직원들 월급도 주고 직원들 열심히 일하면서 직원들 일한 대가 급여 나가고 관련된 뭐 공장 건물 임차료도 나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비용도 쓰잖아. 이런 걸 비용으로 인식하는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얘네가 왜 비용이냐? 이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일으켰잖아. 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 관련된 비용을 인식해야지 라는 게 이제 수익, 비용, 대응. 당연한 얘기처럼 이게 비용을 인식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더 배우다 보면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제는 현금이 나갔는데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 이제 투자활동 하면서 또 배울 거예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이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은 일단 지금 한번 들어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도를 계속 나가면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얘기하면은 그때마다 이런 거구나 하고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저절로 알게 돼요. 수익과 관련해서 비용을 인식해라. 수익을 인식했을 때 그 시점에 관련된 비용을 인식해야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럼 대손상각비 하면서 이 수익, 비용 대응 인식을 왜 하느냐?
관련된 매출이 있을 때 네가 뭐 올해 경영하면서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했으면은 그거와 관련된 대손 생각도 실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인식할 게 아니라 매출을 인식하는 그때 인식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게 이제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제로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대손 삼각비라는 거를 계상을 하고 대손 충당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걸 다시 써볼게. 이런 격가지가 요 장의 주된 내용은 아닌 격가지인데 격가지가 너무 어려운 말이 나와서 이걸 설명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회사에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 쌓여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건 자기 장부가 다 있어요. 이게 매출채권 장부가 있고 매출채권 장부에 이렇게 있는 거고 대손 충당금 장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 해놓으면 이게 생겨서 자산 계정이야 둘 다. 얘도 마이너스지만 자산 계정이잖아. 응? 계속 관리가 되는 거야.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손익 계정과 다르게 해가 넘어가도 계속 잔액이 따라가면서 관리되는 실질 계정이라 그랬잖아요. 손익계산서 계정은 싹 다 없애지고 0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잔액이 관리되는 계정이야. 그러다가 이 100만 원을 실제로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인식해놨었는데 어느 시점에 정말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이 중에 매출채권 중에 한 50만 원을 정말로 영원히 못 받게 확정이 돼버렸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매출채권을 없애주는 거야. 부도가 확실한 거. 그럼 이때 여기다 뭐라고 쓰냐? 비용을 여기다가 대손삼각비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수익을 인식한 시점과 비용을 인식한 시점이 틀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 그러니까 매년 대손삼각이라는 걸 해왔어. 얘는 이미 비용으로 잡혀 있고 나에게는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 충당금이라는 평가 계정에 100만 원이 있단 말이야. 매출채권이 정말 없어졌을 때 이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미래에 발생한 손실에 대비해서 충당해 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없애줘. 그렇게 되면 매출채권이 없어지고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이만큼. 충당금 잔액은 50만 원만큼 남아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대손을 추정할 때 어떻게 추정하냐면은 올해 말에 이 매출채권 중에서 얼마를 못 받을까? 걔가 이 충당금 설정액이 되겠죠. 그러면 충당금을 100만 원 설정해야 되네. 근데 장부에 봤는데 충당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100만 원 설정해 놓은 게 있었는데 50만 원만큼 썼네. 50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 50만 원만큼만 더 설정하면 되겠네. 그럼 그 다음에 또 대손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손 삼각비 50만 원만큼, 그리고 대손 충당금 50만 원. 이렇게 하면 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여기 50만 원 늘어나서 잔액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150, 50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손회계인데 대손회계를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니까 이런 거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매출채권은 순실현 가능가치로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손삼각비라는 어려운 개념을 끄집어내서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또 당연한 얘기 117페이지. 매상으로 구입하면 매입 채무가 생긴다. 그렇죠? 매입 채무란 회사의 영업에 사용될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고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채를 말한다. 그런 거예요. 그 영업활동 관련 유동부채에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외에도 선수금, 미지급 비용 등이 있다. 그리고 기말 수정분기할 때 얘기했던 거죠. 선수금은 상품이나 제품 등이 판매되기 이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금액. 거래처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가 좀 더 유리한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시절에,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한 1년 전 같은 시점에 마스크 회사라고 생각해서 마스크, 없어서 못 사는 마스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돈을 먼저 입금해야지 마스크를 팔았을 거야. 이 회사는 돈부터 받아. 현금 뭐 1억 원 돈부터 받아. 마스크를 고객한테 넘겼을 때 매출 1억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돈부터 받고 마스크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해. 응? 근데 돈을 받았으니까 회계 기록은 해줘야 돼. 자산부채 자본 변동을 초래했으니까. 근데 아직 나는 매출을 한 게 아니야. 돈을 일단 받았어. 먼저 받은 돈. 이런 게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응? 그리고 마스크 만들어서 넘겨. 그럼 그때 매출 인식하면서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선수금은 상품이나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금액을 말한다. 이런 거. 자, 선수금은 나중에 상품이나 제품을 제공해야 될 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부채로 계산된다. 자, 돈을 받았어. 근데 이거는 내가 물건을 넘겨줘서 매출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니까 부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 증가. 매출이 일어나면서 수익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미지급 비용 얘기는 수정분기할 때 했고요. 미지급 비용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으로 부채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원가 얘기는 아니지만 재고자산 얘기가 나왔을 때 재고에 대한 종류를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재고는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을 가정하고 설명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상품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상품. 이마트 같은 회사라 그랬어요. 상기업은 상품이야. 이게 상기업. 상기업의 영업 사이클은 사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상품을 사, 외상으로 사, 팔어, 외상으로 팔어. 보통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할 때는 외상 별로 안 하지만 기업들끼리 할 때는 외상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외상 외주채권 다시 받아. 매입 채무 또 갚어. 또 사. 이거 계속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114페이지 그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게 영업 사이클이야. 회사는 이렇게 막 돌아가. 그때 나타나는 재고자산이 상기업은 요 상품 딱 하나예요. 내가 사다 팔면 돼. 제조기업은 뭘 사올까? 사오는 거. 사다 그냥 바로 팔면은 상품이죠. 제조기업이 파는 거를 제품이라고 해요. 제품. 근데 제품을 만들기까지는 제조 공정을 거쳐야 돼. 뭘 사올까? 재료를 사와야지. 원재료. 여기 나오는 제조기업에 보면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있죠. 원재료가 제조기업에서 사오는 재고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사올 때 이런 분계를 하겠죠.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매입 채무 이렇게 일어나겠죠. 매입 채무가 보통 원재료 구입할 때 발생해요. 제조기업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사오는 게 아니죠. 만들어. 제품이 돼. 근데 우리가 그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통. 근데 회사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물건 생산을 다 끝내나요? 아니죠. 12월 31일 날 회사의 창고에 가게 되면 창고 또는 매장에 재고 자산이 있어요. 창고나 매장에 있겠죠. 상품 재고는 창고에 있거나 매장에 있어요. 제품 재고는 창고에 있거나 매장에 있어요. 그런데 원재료 재고도 창고에 있겠죠. 근데 12월 31일 날 생산 라인에 얘는 만드는 과정에 있는 만드는 중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걔네들도 재고야. 얘네들의 재고를 제공품이라 그래요.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 제공품. 그리고 책에는 안 나왔지만 제공품 중에서 제품이 되기 전인데 제공품 상태로 판매가 가능한 게 있어. 그런 걸 반제품이라고 해요. 반제품. 예를 들면은 이게 현대자동차다라고 하면 원재료는 뭐 포스코에서 사온 뭐 철강이다라고 하면 철판 뭐 이런 거다. 라고 하면 제공품은 만들어지고 있는 자동차예요. 자동차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상태. 막 그런 거. 여기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을 거고 제품은 이제 자동차가 되겠죠. 근데 현대자동차가 여기 완성된 자동차만 파느냐? 아니에요. 그럼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서 뭐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문짝만 교체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문짝도 문, 뭐 범퍼, 뭐 전조등 이런 것도 각각의 또 개별 그 부품만 또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서비스 센터에 팔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제공품 상태에 있지만 반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기업의 사이클은 되게 간단한데 제조기업의 사이클은 복잡하죠. 딱 봐도 되게 복잡하죠. 이런 것들 이제 원가 얘기할 때 잠깐 볼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게 재고자산이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의 자산. 판매 목적의 자산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마트의 재고자산은 이마트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죠.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은 뭐 반도체, 휴대폰 막 이런 것들이고 현대자동차의 재고자산은 자동차 이런 거예요. 하나건설의 재고자산은 뭐예요? 아파트 용지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자산 그 물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같은 자동차라고 해도 삼성전자에서 갖고 있는 뭐 회장님의 자동차 또는 뭐 물건을 배달하고 운반하는 데 쓰는 트럭들 이런 거는 유형자산이라고 불러요. 재고자산이 아니야. 근데 현대자동차가 판매용으로 만든 자동차 걔는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뭐 토지나 건물도 삼성전자의 공장 토지 건물은 유형자산이라고 불러요. 재고자산이 아니야. 근데 뭐 현대건설의 아파트를 짓기 위한 토지와 건물은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회사의 그 목적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표 4-1번 보면은 기업의 종류와 재고자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화점 여러 가지 판매용 상품 상기업이죠.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회사는 뭐 차체, 타이어, 시트, 완성된 자동차 이런 거고 회계법인이나 학원, 은행 이런 데는 재고자산이 없어요. 재고자산이 없는 회사의 서비스 기업이니까 재고자산이 없는 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매출원가라는 매출총익 이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영업수익, 영업비용 이렇게 하거나 매출액 바로 다음에 바로 판관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회사가 이제 매출 원가인데 계정이 이게 매출 원가가 어려워요. 매출 원가가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 지금까지 예제에서 볼 때는 회사는 뭐 재고자산을 뭐 10,000원짜리를 사와서 15,000원에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쵸? 응? 그런데 이마트 같은 데서 이제 물건을 팔면 매출액이 얼마 하는데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까? 매출 원가를? 매출 원가는 내가 물건을 사온 원가예요. 매출액, 매출 원가 이렇게 공시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빼면 매출 총 이익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판매 가격, 매가, 구입 가격, 원가예요. 이마트에 쌀, 배추, 라면 막 이런 게 막 있어요. 매입 활동을 하면서 재고자산을 쌓아둔 거지. 쌓아두고 얘가 매출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올 때마다 거래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항상 같을까? 일정할까? 안 그러죠. 막 변동한단 말이야. 특히나 농산물은 더 많이 변동할 거고 공산품이라고 하더라도 몇 개 단위씩 사느냐에 따라서 부익 가격이 다 다를 거예요. 응? 근데 소비자가 뭐 쌀을 20kg짜리 하나 샀어. 띡 찍으면 뭐 매출액 뭐 10만 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걔 원가는 언제 사온 게 팔린 건지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큰 회사에서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예제에서는 가정을 하고 숫자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액, 매출원가 분계를 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매출원가 분계를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매출 10만 원 뭐 이렇게 있었다. 매출 채권 1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매출 원가 재고자산 또는 뭐 상품 이렇게 쓸까? 상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 원가가 얼마였더라? 뭐 알아내려면 알아낼 수도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이게 생산적인 일일까? 일이 효율적으로 될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지금도 약간 이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코드가 다 있잖아. 그 바코드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까 바로바로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맘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맘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맘먹으면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맘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회계는 약간 되게 옛날에 쓰여진 거야. 옛날에 쓰여진 학문이고 그 관행으로 지금 계속 실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추적이 요즘 같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그 바코드에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해 놓으면은 정확하게 다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예전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응? 모르는데 어떻게 해?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119페이지에는 이 공식을 써요. 응? 이 공식을 쓰고 이거 보면 그림 4-3 120페이지에 그림 4-3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재고자산은 운전자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깔고 가는 거야. 항상 있어. 전기 말에도 있었고 올해 말에도 남을 거고 사온 거를 다 팔고 끝 하면 좋지만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생산 중인 애들도 있고, 그렇죠.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 중인 것도 있고, 회사가 운영되는 한 항상 있는 거야. 응? 그래서 기초에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 단기에 사온 게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 재고자산 원장, 뭐 상품이라고 하는 상품 계정 장부를 볼까요? 그러면 1월 1일 날 전기에서 넘어온 상품이 재고가 있어. 그 상품을 사올 때마다 매입된 것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겠죠. 판매되면 매출원가로 이렇게 기록되면서 쭉 빠지겠죠. 이런 분괴를 하면 빠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못한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이 합계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요게 지금 요 책에서 나오고 있는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이 이쪽 상품 계정의 차변 합계예요. 기초 전기에서 넘어온 이거에다가 단기 매입한 거. 이게 뭐냐면 이만큼이 회사가 판매가 가능한 재고다라고 해서 판매 가능 재고. 판매 가능 재고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정하는 거지. 둘 중 하나야. 팔림, 안 팔림. 그렇죠. 판매 가능 재고. 팔았거나 남아있거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건을 팔 때마다 얼마짜리가 언제 산 게 나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건 무시, 쓰지 마. 그러면은 우리 장부 마감할 때 이쪽 합계하고 이쪽 합계를 일치시켜 주면서 남는 잔액을 차기로 이월해 준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차기를 이월해 주는 게 뭐야? 이 상품 계정에 판매 가능 재고에서 팔리고 남은 요 차변 잔액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시산표상의 차변 잔액. 시산표상의 차변 잔액만큼이 장부를 망하면 여기에 딱 써지잖아. 이 말은 뭐냐면은 판매 가능 재고, 기초 재고 얼마인지 알 수 있고 단기 매입한 거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사올 때마다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팔린 게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안 팔린 걸 확인하자. 안 팔린 거 어디 있어요? 창고 가면 있어요. 창고나 매장 가면 있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안 팔린 애가 얼마짜리가 남아있는지를 보고 나머지가 팔렸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팔렸겠네. 자, 기초재고자산 1,000원, 단기 매입이 10,000원이면 판매 가능한 건 11,000원이야. 근데 기말에 3,000원이 남아있으니까 8,000원이 팔렸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공식을 여기 써놓은 거야.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자산 더하기 단기 매입액 빼기 기말재고자산. 이 그 계정의 흐름을 그냥 쓴 거예요. 매출원가는 그리고 얘를 판매 가능 재고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도 그냥 뭐 당연한 공식인데 기억해 두면은 좋은 공식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매출원가 공식. 이건 이제 예제들을 이제 좀 해보면은 이렇게 재밌게 와 닿을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제 매출원가라고 하고 뭐 재고자산 회전율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 뭐 더 알아봅시다에 나온 것들이 뭐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정리할 때 한꺼번에 할게요.
자, 매출원가는 이렇게 계산한다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회계 정보 여기부터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이제 영업 활동도 좀 길어요. 다음 시간에 다 안 끝날 거야. 이거 하다가 뒤로 한번 넘어갔다 올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 매출원가하고 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보고, 그게 아마 이 챕터 제목으로는 8장 회계 방법의 선택에 따라 회계 정보가 변할 수 있다. 목차 한번 보시면 9페이지에 있는 목차 보시면 8장에서 재무제표가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10장 그 10페이지 보면은 그 3절 매출원가의 산정 이렇게 있죠. 매출원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것까지 할 거예요. 영업 활동을 하면서 그거 같이 하고 넘어올 거라서 다음 시간에도 영업 활동이 안 끝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 쪽에 좀 시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